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이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이제 새로 전함을 10척, 그 다음에 또 한 5년 사이에 한 5척 더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쯤 되니까 이제 프랑스 해군, 러시아 해군을 뛰어넘는 유럽의 명실상부한 넘버 2가 이제 독일 해군이 되는 거죠. 오,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잘했네요. 예, 그러니까 막 돈을 쏟아붓는 거죠. 10년 만에 거의 돈으로 떼었네. 그렇죠. 신도시 같은 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독일 해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1등이고 이제 2등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모양이에요. 지난 시간에 독일 하면 진짜 뭐 육군 딱 기억이 나지. 그렇죠. 전차군단 뭐 이런 건데 해군 있나? 나는 근데 군인이 어떤 나라가 강하면 육해공이 다 강하지. 우리는 육군은 천하무적인데 해군은 너무 힘들어. 아니야. 이런 그 나라마다 특성이 왜 있어요. 그렇지? 특성이 있고 있어. 특히나 이제 해군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군은 일단 돈을 제일 엄청 육군보다 훨씬 많이 잡아먹고요. 그렇지. 왜냐면 배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때 되면 또 배 갈아줘야 됩니다. 보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일이잖아요. 그 해군 그 돈도 그 해군 그 복장 있잖아. 해군 지급받는 피복이 육군의 2배 이상 돼요. 걔네들 세라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육군은 왜 방수해야 돼서? 이거 뭐 여러 가지 많죠. 옛날에 의식 뭐 저 정복도 있고 예복도 그러니까. 있고 많이 되는데 군인이 문제는 해군은 기술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 테크니션. 테크니션 다 나름대로 전문성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전투를 벌였는데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전사를 했어요. 전사. 그러면은 육군은 다시 뽑아가지고 이제 16주 논산에서 빨리 논산에서 이제 양성하는데 빠르면 8주, 뭐 길면 16주 훈련시키면 대충 뭐 어떻게든 전투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해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예. 배우신 분들이구나. 예. 그러니까 전투를 딱 벌여가지고 힘 대 힘으로 붙었는데 한쪽이 졌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를 회복에 시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해군 복무 기간이 조금 긴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해군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큰 배를 많이 갖고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을 못 구해요. 배는 많은데 배는 점점 많아지죠. 배는 점점 많아지는데 거기에 태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그동안은 어떻게 뽑아서 태웠죠? 그냥 지금은 육해공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병력도 태우고 했는데 배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징집병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배가 점점 첨단화되는 줄어드는 거예요. 직업 군인이 해야 되는데. 직업군이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승진 코스라든지 있어야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왜냐면 또 배라는 거는 항상 가정을 떠나서 직업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 위에서 뭐 짧게는 일주일, 뭐 길면은 한두 달씩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죠. 점점 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뭐 수상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버스 많은 사이에 그 사이즈의 공간에다가 이제 어른 40명이 생활하는 건데. 시내버스밖에 안 돼요? 이제 배는 훨씬 크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각종 공간이. 장비들이 이제 막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작아요. 그러네. 화장실 1개, 뭐 2개. 뭐야. 둘이 서로 사이 나빠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잠수함을 이제 운영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음탄병, 소나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좀 알아서 이제 노하우가 생길만 하면 나 도저히 못 하겠어.
머리 아파 뭐. 그리고 전역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하우가 안 쌓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큰 배 막 찍어내면 돼 우리 조선업종 오니까 사람 이렇게 문제구나.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죠. 근데 또 너무 단순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거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닌 말로 이지스함 같은 배에 그 안에 선수 통제실에 징집해서 들어온 친구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겠어요? 첨단 무기 많으니까. 보통 2, 안 3년씩 되지.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지. 예. 교육 받으면 전역해야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껏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최첨단 배를 처음에 이제 딱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잠깐만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나 어디로 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가령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에 원자력 무슨 함선이 생겼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원자력 배가 딱 한 척이에요. 음. 그러면 원자력 기관을 담당하는 그 기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네. 나는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이 특기 가지고는. 그렇지. 예. 그러면 승진 가능성도 없어. 뭐 군인 월급이라는 게 다 계급에 따라서 거기서 거기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야 더 늦기 전에 난 병가를 바꾸던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민영화 거죠.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냥 별도로 외주 주고 거기서 그러다 김 보니까 이사님이 모시던 이제 이 규모가 좀 운전하게. 되는 해군들은 어느 정도 이게 되죠.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해군들은 이런 면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거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에는 프랑스 해군이 도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고 예. 20세기에는 이제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에 도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된 거죠. 그 독일 얘기를 이제 예, 본격적으로 독일 해보죠. 이야기를 해보죠. 독일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제 1871년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전까지 뭐야 프로이센인가? 예, 그렇죠. 이게 여러 나라로 갈려져 있다가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독일 제국이란 걸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만들고 나니까 프로이센은 뭐 전형적인 육군국이다 보니까 해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척 배에 있는 것들은 육군 장교가 그냥 지휘하는 이제 그러한 컨셉이었다가 1872년부터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제 인력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한 2억 2천만 마르크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군함들을 나서는데 마침 이제 보불 전쟁 프랑스하고 벌였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한 20 받은 돈 가지고 이제 해군력 건설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1883년쯤 되니까 이제 뭐 배 몇 척이 있는 해군들은 만들어졌는데 다른 나라 뭐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이제 하지만 그냥 그래 너희들 해안에서 뭔가 해안 경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세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갖고 있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독일 바다를 보면 이제 북해 네. 그다음에 발틱해 네. 이제 발티해라고 하는 이제 요 두 바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반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 요 위쪽은 유틀란트 반도 위쪽은 이제 덴마크잖아요. 덴마크. 예, 요 밑에는 이제 독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쪽 함대를 요쪽으로 보내려면 이걸 돌아가야 이렇게 되네.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항상 예. 양쪽에 함대가 나눠져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가지고 1887년에 이제 운하를 팝니다. 이제 킬 운하, 이제 킬이라는 동네 이름이 있어요. 해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운하를 파요. 그래서 양쪽을 연결해서 해군 함정들이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근데 우리 킬 운하가 그쪽에 운하가 있다는 거 처음 알지? 모르셨나요? 예전에 네. MB 때 많이 운하할 때 등장했던 운하가 또 이 운하인데 한반도 대운하? 예, 대운하 할 때 세계의 운하를 가다. 뭐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 북해와 발트해도 연결하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올 거를 물론 뭐 짧으니까 뭐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도는 파나마 이제 운하처럼 그렇게 대규모일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도 당시에 이제 군함들이 지나다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반나절이라도 빨리 갈 수 있으면 이거 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틀란트 반도는 이제 이 운하 때문에 섬처럼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이러던 이제 독일의 이제 비렐름 2세가 이제 취임을 이제 하는 거죠. 왕위에 이제 오른 다음에 이 비렐름 2세 같은 경우는 야심이 되게 만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스마르크는 야 우리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시받지 않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한번 벌여서 프랑스를 이제 호되게 격파를 했죠. 근데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은 언제나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일 제국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항상 잘 지내야 돼. 싸우면 안 돼.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보다 힘이 더 세.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을 기를 때까지는 저 사람들 사이 저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아. 라고 했는데 이 비렐름 2세 같은 경우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자 이제 우리도 명색이 제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국답게 쟤네들이랑 맞짱을 떠야지. 언제까지 쟤네들은 티어 1이고 우린 티어 2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동급의 독일 제국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가집니다. 그게 이제 오너와 CEO의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가 TO1이 되지? 라고 보니까 해군이 강해야 되고 해외 식민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미세는 자 우리 독일의 육군은 누가 다 인정하잖아. 우리 육군 강한 거. 그럼 뭐 굳이 안 해도 따로 신경 안 써도 잘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해군을 키울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1889년에 이제 해군성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해군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신생 국가인데 프랑스도 격파를 했어. 막 나라의 자존심이 이제 막 올라가는. 근데 거기다가 황제가 이제 우리도 해외 식민지를 막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되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왜 해군이 없지? 해군을 키워야 돼. 그러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이제 함대 협회라는 우리도 강한 해군을 이제 이런 모토를 하는 민간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함대 협회라고 번역되는 민간 이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어허. 그래서 각 지역별로 왜 우리의 해군은 강하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 강한 해군을 만들까? 이런 이제 토론회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금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모금 활동한 거를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어떤 의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압박을 넣는 거죠. 너희들은 왜 해군에다가 돈을 안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이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해군을 목표로 해서 따라잡기 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의혹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걸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독일 해군이 그래 돈도 들어오고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영국 해군하고 맞다이 뜰 정도까지 가는 건 쉽지 않지. 그러면 3분의 2. 왜냐면 왜 3분의 1을 생각하냐면 영국 해군은 전 세계에 지킬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도 가 있어야 되고 싱가포르도 가 있어야 되고 뭐 저 카리브해도 가 있어야 되고. 근데 독일은 뭐 밖에 식민지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다 요 유럽 근처에 다 모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 세력만 있어도 이긴다. 우리는 집중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네. 예,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티르피츠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제독님이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티르피츠 제독은 독일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분인데. 독일의 이순신? 그렇죠. 뭐 이순신인데 이순신은 이제 실제로 이겼지만 이분은 이제 해군을 건설하는데 주로 관리형 이순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를 설득을 해요. 자, 국민들 여론을 봐라. 국민들 재선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의회를 설득을 해가지고 돈을 막 받아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해군법이라는 이제 해군이 육군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되는 이제 1904년쯤 되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병력을 그 증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함이 19척, 그다음에 뭐 장갑 순양함이 8척, 뭐 대양 순양함이 12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더더욱이나 이제 그 독일 의회가 통과시킨 해군법에 따르면 이 배들은 뭐 영국 해군처럼 40년, 50년씩 굴리는 게 아니고 25년 되면 바꿔라. 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면 항상 최신의 이제 라인업이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강제 전역시켜서. 그렇죠. 아니면 전역시켜도 잠시 어디 보관해 놓으면은 유사시에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죠. 겉보기로는 함척이 배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창고에 가면 당장 쓸만한 중고 배들이 낡은 배로.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전력이 있었던 거고요.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이제 좀 바다 얘기하는데 또 부동산이야. 그리고 이제 이 아까 1898년에 이제 해군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랬는데 2년 후인 이제 1900년에 해군법을 다시 개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해군법에서 해군이 가질 수 있는 배는 상한선이 이만큼이야라고 정해놨는데 상한선이 없어집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돈 되는 만큼 좋죠. 근데 이제 세금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뭐 이런 얘기 안 하니.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빌려 와서 이제 막 그치. 하는 거니까요. LTV가 높아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이제 새로 전함을 10척, 그다음에 또 한 5년 사이에 한 5척 더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쯤 되니까 이제 프랑스 해군, 러시아 해군을 뛰어넘는 유럽의 명실상부한 넘버 2가 이제 독일 해군이 되는 거죠. 오,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잘했네요. 예, 그러니까 막 돈을 쏟아붓는 거죠. 10년 만에 거의 돈으로 떼었네. 그렇죠. 신도시 같은 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독일 해군의 이런 급속한 성장을 영국은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 왜냐면 뭐 그래 너희들이 프랑스도 이겼으니까 해군력 좀 갖추는 거 필요하지. 그렇지. 이상하다 얘네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니까 야 우리 경제력이 독일보다는 앞서는 건 맞는데 영국 생각에. 영국 생각에 예.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어. 우리는 다 옛날 제임스 와트가 만들던 산업혁명 시절에 만들던 장비인데 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보다 훨씬 최첨단의 설비를 우리가 많이 갖추고 있어. 철도도 더 새 거고, 철강 공장도 더 새 거고, 뭐든지 다 새 거고 더 좋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양적 경쟁으로 독일하고 서로 배 만들기 경쟁을 하면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뒤처질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든 거죠. 왜냐면 예. 우리 경제력으로는 1년에 뭐 한 4척 만드는 게 맥시멈이라 생각하면 영국 입장에서 독일이 6척씩 만든다 생각하면 이게 시간이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격차가 이제 그렇죠. 예. 메꿔지고 예. 앞서가죠. 영국 해군이 이제 프랑스 해군을 이제 열심히 벤치마킹을 했는지 양적 경쟁이 아닌 질적 경쟁으로 아예 도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던 전함하고는 급이 다른 정말 이제 드레드노트급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배를 만듭니다. 이 드레드노트라는 뜻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배가 되게 커요. 17,000톤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의 크기뿐만 아니고 이제 속도도 빨라요. 21노트 정도 되니까 되게 이제 빠른 이제 배죠 보면은. 근데 이 드레드노트급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배들이 이제 대포가 한 포가 이제 큰 거, 작은 거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배들은 큰 한 포로, 가까이 다가오는 조그마한 배들은 작은 걸로. 이렇게 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영국은 이제 드레드노트급에서 그 사고에 전환을 한 거죠. 야, 큰 한 포랑 작은 한 포랑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각 대포가 알아서 이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 갖고 있는 화력을 한 곳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명중률도 낮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번 포탑, 2번 포탑, 3번 포탑이 따로따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손발이 잘 안 맞는다라고 예. 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야 잡다한 대포들은 다 치워. 큰 대포만 우린 필요해. 다 빅 사이즈로 이제 한 사이즈로 통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놈들은 어떻게 하죠? 가까이 오기 전에 때려잡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배들이 싣고 있던 한 포보다 훨씬 큰 한 포를 실은 거예요. 다른 잡다한 걸 다 치우고 몰빵을 큰 하는 걸로. 거죠. 예, 큰 걸로 몰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큰 한 포를 이제 일관된 이제 지휘 통제 체계에서 발사 그럼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그렇지. 체계를 갖춰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해전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대방 운이 좋게 야 멀어 그러면 좀 가까이 쏴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쏘는데 3번 포탑에서 쏜 포는 맞았어 명중을 시켰는데 1번 포탑은 여전히 명중을 못 시키는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때서부터는 통일되게 이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쏠 때부터 약간의 거리차를 둬요. 저쪽에 보니까 배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발사하는데 뭐 이를테면 1번 포는 14.8km. 셋 중에 하나는 맞아라. 그렇죠. 근데 3번 포탑은 15.2km. 약간의 차이를 두고 발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쭉 발사를 했는데 가다 보면 이게 어떤 포는 저 배보다 약간 앞에. 약간 뒤에. 뒤에. 그럼 이때서부터는 이제 됐어. 명중시킨 거랑 동일한 거예요. 협차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줄이면 딱 맞는 거잖아요. 그 사이로.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그 배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멀리서부터 이제 싸우는 어떠한 그런 전술을 이제 채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상대방도 이런 배를 만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우리 탱크가 천하무적이야라고 그러면은 우리 탱크가 쏜 포에 우리가 견딜 정도는 돼야 되니까 야 이런 큰 포에 맞으면 우리는 살아남을까? 안 되잖아. 장갑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배 전체를 장갑을 강화시키니까 너무 무거워져. 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그 바이탈 파트만 이제 그 보호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레드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정거리도 길어지고 명중률도 높아지고 방어력도 좋아지고 기동성도 좋은 어떻게 보면은 엄친아 같은 이제 배가 등장을 한 거죠. 모든 해군 관계자들이 꿈에서 그리던 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드레드노트급이라는 배를 이제 딱 진수를 시키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저 배랑 그 드레드노트급 배랑 그 이전에 있던 배를 붙여놓으면 이건 양민학살이에요. 배가 더 커요 드레드노트급 급이? 더 크고 더 빨라요.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배들 한 5척 갖고 가봐야 얘 한 척이 그냥 다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이제부터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게 됐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특유의 또 이 창의력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잘 만드네 이 친구들. 그러니까 영국 해군 같은 경우는 영국군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안 간 길 희한한 걸 잘 만듭니다. 탱크도 처음 만든 게 영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항공모함 지금 같은 경우도 항공모함도 보면 잘 보면 이렇게 네모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면 비틀어져 있어요. 앵글드 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판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 멋으로 틀어놓은 게 아니고 가판이 틀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판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배 가판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렇게 돼 있잖아 항공모함. 비행기도 서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미국 항공모함 생각해 보시면 다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 가판의 모양이 약간 예, 바나나처럼 휘었다고요? 가판이 아니지. 이렇게 있고 앞으로 각도가 틀려 있지. 옆에 각도가. 이렇게 옆에 있는 가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키티호크나 이런 거 다 그렇죠, 틀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 틀어져 있겠어요? 그 가판은 용도가 원래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배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평평한 배였어요. 네네. 크고 작고 차이가 예, 있었지.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배가 이륙할 때는 착륙을 못 해요. 비행기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착륙시키는 이 활주로 따로 있고. 착륙하려면 다 기다려야 돼요. 음. 근데 영국 해군이 처음으로 야 그러면 이걸 갑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 옆에다가. 이륙용, 이렇게. 착륙용 따로 그렇죠. 만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륙할 때는 다 이륙만 시킬 때는 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쪽은 이륙용, 네. 옆에는 착륙용으로 쓰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륙하고 한쪽에서는 착륙하고 착륙하고. 그럼 착륙한 비행기에 다시 기름 채워가지고 앞으로 보내면 다시 또 이륙시킬 수 있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해군이 창의력을 발휘한 게 되게 많아요. 스키 점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돈을 처바른 그녀의 등장으로 이제 모든 해군은 다 이제 구닥다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당시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질적으로 압도하니까 됐다라고 했는데 독일은 오히려 잘 됐다라고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구닥다리 군함은 영국이 훨씬 많은 거예요. 독일은 이제 구닥다리를 만들려고 같이 이제 그 레벨로 쫓아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영국이 자기들 거를 다 구닥다리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로 베이스에서 서로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면 독일은 괜찮네. 우리도 독일도 영국식의 그런 드레드노트급의 그 함선을 이제부터 만들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쫓아가면 돼. 어차피 지금 구식은 다 전기차 그런 거 구식이야. 아니에요. 저 테슬라가 막 치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 내연기관차 열심히 만들어서 명차라고 하던 뭐 BMW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머리 아픈 건데. 오히려 이제 중국차 뭐 이제 중국차 근본 니오, 없는 니오 근본 없는 애들이 아니면 뭐 저기 리비안 이런 거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렇잖아요. 예. 매몰 맞습니다. 없다, 매몰 비용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게 기존에 이득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예. 내 살을 깎아먹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매년 이제 2척씩 이걸 만들기로 합니다. 독일도. 독일도.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이 이제 권한 경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배 만들기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양국이 1907년부터 1914년까지 이제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양쪽이 이제 해군력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국방 예산의 25%가 아니고 전체 예산의 25%를 해군에 쏟아넣습니다. 전체 정부 예산 25%. 정부 예산의 25%를.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지금 정부 예산이 600조 정도 되잖아요. 와 씨. 600조에 이제 그 한 125조씩 이제 쏟아넣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면은 뭐 150조 정도를 오로지 해군에다 쓰러. 독일인들이 뭐 필꽃이 뭐 하는 거 있지.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군 전력의 60%라는 3분의 2라는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합니다. 예. 이제 달성을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독일이 이제 등골이 휘어요. 왜냐면 이제 더 많은 예산을 이제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예. 사회적으로 써야 될 때 이제 쓰지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배를 만들고 나니까 영국은 이 그래도 산업적으로 노하우가 좋았는지 예. 똑같은 배를 만들어도 독일에 비해서 한 30%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독일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다 보니까 같이 2척을 뽑아내도 비싸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써도 오히려 영국보다 더 비싸게. 독일은 이제 같은 돈으로 3척 만들고 여긴 2척 만들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영국이 3척 만드는 거죠. 영국이 3척 만드는 거죠. 그런 영국이.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 국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열광하던 독일 국민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만드니까 그렇지. 아, 독일은 정말.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민들은 아니 뭐 연금 제도도 없어지고 뭐 한다던데 왜 약속은 다 안 지키냐? 아, 돈이 없습니다. 해군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해군력 써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건데? 뭐 식민지라도 하나 갖고 와? 근데 그 밖에서 갖고 오는 식민지라고는 저 아프리카 어디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던 해군도 불만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아니 배를 만들어 주면 거기 움직일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은 다 육군이 틀어주고 있고 해군한테 병력을 안 주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움직이라는 소리냐. 첫 번째. 두 번째, 뭐 배만 만들면 알아서 가는 줄 압니까? 매년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요. 훈련도 시켜야 되고요.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데 왜 유지비는 안 주고 왜 새 배를 만들려고만 합니까? 라고 이제 불만을 이제 서로 막 토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1912년에 이제 선거에서 3인당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해군 비중이 이제 감소를 합니다. 예산 이제 비중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13년에 이제 틸피츠 해독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우리가 전쟁 벌이면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국도 이제 말로는 우리는 아직까지 힘이 많아라고 했지만 독일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니까 안도의 숨을 내쉬죠. 영국도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예.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갖추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독일이. 예, 명실상부한. 서로 이제 여기서부터 더하면 이제 망가지니까. 더하면 이제 망가진다라고. 이 정도 격차에서 1, 2위 그렇죠. 확정. 그래서 영국은 여전히 우리가 전체 해군력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1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다 있을 테니까 실제로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다른 생각은 곧 시험장에서 이제 붙어보는구나. 거죠. 꼭 주위에서 이렇게 붙여주더라고. 예, 1차 세계대전이 곧 벌어진 거죠. 니네 생각이 다 다른 것 예. 같아. 한번 붙어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니까 그러면 독일 해군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죠. 영국은 남미에도 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본토를 지키는 영국 해군은 얼마 없을 거야. 예. 그러면 이 본토를 지키는 해군들을 야금야금 이제 소모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예. 생각했던 거죠. 독일 해군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근데 영국은 독일의 예상을 깨고 전 세계에 있던 배를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예. 예, 영국으로 다 와. 그다음에 이 배를 영국 그 항구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독일 근처로 다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독일을 완전히 해상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전력을 이제 북해 쪽에다 집중을 시켜놓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에는 어떠한 배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독일을 말려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세웠던 전략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독일은 영국을 이제 본토를 기습 공격을 몇 번 합니다. 예. 그 포탄을 막 퍼부면 쫓아나오겠죠. 그럼 쫓아나올 때 기다리고 있던 이제 전함을 동원해가지고 큰 배를 동원해가지고 일거에 격침시키고 다시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대씩 그렇죠. 깨겠다고. 네, 하겠다 생각했는데 영국 해군이 이제 조그만 배를 보내서 쫓아올 줄 알았더니 대규모 함대를 자꾸 이렇게 같이 내보내버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술이 안 맞는 거죠. 보면은 한 놈만 나오면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큰 형님까지 같이 이제 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이 생각하다가 야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저쪽에도 한 대 격침되고 우리도 한 대 격침되고 지금 시간이 가다 보면은 우리가 더 먼저 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6년 5월 달에 이제 큰 결심을 내립니다. 야 이렇게 찔끔찔끔 싸워서는 안 돼. 한 방의 맛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 우리가 독일 해군이 갖고 있던 배를 두 개로 나눠. 그래서 앞쪽엔 순양함, 전함이 아닌 순양함, 좀 작지만 빠른 배들 위주로 함대를 머리숱 많아 보이게 만들어서 먼저 내보내. 그러면 쫙 내보내면 영국 해군이 이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모든 함대를 보내가지고 얘를 쫓아올 거 아니냐. 그러면 둘이서 싸우는 틈에 우리는 뒤통수를 쳐가지고 나머지 함대를 몽땅 내보내서 이 영국 함대를 뒤에서 쳐서 가라앉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영국은 당시에 이제 독일 해군의 암호를 이제 캐치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게 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암호라는 게 우리가 암호를 해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그대로 완전히 옆에 있는 편지를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 띄엄띄엄. 띄엄띄엄 뭔가 뭐 이를테면은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날짜를 알면 엄청 큰 거고 그러니까 대충 그날 작전이 벌어질 것 같아. 라고만 알아도 대비 태세를 올릴 수 있잖아요. 내가 보면. 독일어 신문을 읽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구나. 혹시 이런 걸까? 그래서 뭔가 독일 해군이 대규모 작전을 물색하는 것 같다. 라고 그래서 영국 해군도 비슷한 작전을 짭니다. 자, 함대를 두 개로 나눠. 그러니까 묘하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독일 해군은 생각했을 때 영국 해군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오면 뒤를 때리려고 생각했는데 반만 오는구나. 반만 오는 거죠. 반을 내보내고 그럼 독일이 나오면 우리는 뒤통수를 치겠어.
라고 하는 똑같은 전략이 이제 펼쳐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덴마크 근처에 이제 유틀란트 이제 거기서 유틀란트 해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척수로 따지면 배의 척수로 따지면 아마 그 최대급의 전투가 벌어요. 양쪽 다 합해서 100척 이상의 이제 전함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뭐 이 유틀란트 이야기만 해도 보면은 며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의 계획대로 하나도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잽싸게 도망갈 줄 알았던 놈이 의외로 잘 싸우고 뒤에서 그러니까 뭐 싸울 가까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의외로 멀어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서로 벌어지는 거죠. 보면 해군에서는 뒤를 치면 편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일 뭐냐면은 해군에서의 가장 기본 전술은 미사일이 나오기 전에는 T자형입니다. T자형. 예, T자형. 전열이.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고 상대방 배가 이렇게 몰려 있어. 그러면은 그 전함들의 배에 한 포가 1번 포탑, 2번 포탑, 3번 포탑이 있어도 보통 포탑 하나 정도는 뒤에 있죠. 배 뒤에 있으니까 이 포탑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쪽으로는. 전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옆으로 서 있어. 그래야지.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제 상대방을 이제 격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줄 지어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이제 쏘는 건 나란히 이렇게 있어야 그렇죠. 되고 적들은 이렇게 한 줄로 와야 되고. 그렇죠. 자꾸 T자를 그으려고 노력을 해요. 겔라그 느낌이네. 싹 가서 한 번에 쏟아붓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이 기동을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당시에는 이제 무전 통신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기선이잖아요. 예. 증기선이다 보니까 연기가 막 그 어마어마하게 나다 보니까 한 척도 안 보이는 막 이런 상황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절반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그냥 직진하고 예. 이러니 이제 서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턴이 잘 안 되니까. 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 놈들을 옆에서 이렇게 치면 그렇죠. 다다다다다 내가 다 이기는 거구나 한 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다가 자 이때서부터 자 왼쪽으로 변침, 좌연으로 변침해서 가로질러서 앞쪽으로 가로질러가면서 일방적으로 때리면 된다 생각했는데 좌연으로 가라고 했는데 앞쪽에 3척만 가고 뒤에 9척은 그냥 가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그 영국은 전함 3척 뭐 해가지고 한 11만 3천 톤 정도를 이제 피해를 봅니다. 침몰 꼬로록 한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6만 2천 톤 정도가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국이 2배 이상의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전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독일군이 승리를 한 거죠.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영국이 승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해군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몽땅 재산을 한판 싸움에 털어넣었는데 해보니까 영국 해군이 생각보다 훨씬 막강해. 예, 이번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는 쟤네들 쌍코피를 터뜨리고 우리는 코피 한쪽만 터졌는데 잘못하면 내 팔이 부러질 뻔했어. 나 여기 머리가 깨질 뻔했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군의 제독들이 이렇게 하에는 2번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항구에 들어앉아서 그냥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영국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옥에서 죄수가 나와가지고 간수를 한 대 퍽 치고 다시 자기 발로 감옥으로 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독일군은 이때서부터 이제 현존 함대 전략이라는 걸 써요. 그게 뭐죠? 함대는 함대인데 싸우러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면 해군력이 소멸해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거죠. 독일은. 그래서 항구에 틀어박혀 있는 것 자체로 영국군의 많은 해군들을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비용을 이제 감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배들은 편안한 항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은 어디 있어요? 배 속에 힘들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육지에 부두에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이 구슬도 먹고 편하게 있는데 한쪽은 계속 바다에 나와서 2주씩 막 풍랑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또 교대하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고장도 잘 나고 막 하잖아. 그럼 저쪽은 비용이 계속 드는 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권투도 괜히 인파이팅 한다고 막 쫓아다니다가 아웃복서 제대로 만나면 지쳐가지고 이제 한 7회 정도 되면 허부적 되는 걸 이제 뻥 쳐가지고 이제 아웃복서들이 이기고 그러잖아요. 이 현존함대 전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항상 약자들이 선택하는 전력인데 상대가 이제 자기보다 조금 강하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네. 예. 근데 영국 해군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는 3교대로 너희들 계속 봉쇄할게. 라는 전략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 독일 해군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전체 국가 예산의 25%씩 들여가지고 한 10수년을 찍어낸 배들이 그냥 항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래서 독일 해군은 이때부터 큰 배들을 내보내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잠수함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U보트를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 영국 해군이 이제 철통같이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배들이 나가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잠수함으로 쭉 가다가 영국 해군 근처에 가면 잠수를 해서 지나가서 먼 바다로 나가서 이제 영국은 섬나라니까 영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그 물자들은 대부분 다 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배들을 이제 격침시키는 흔히 말하는 통상 파괴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영국이 되게 괴롭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독일은 영국 해군이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식량을 못 들여가지고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식량을 수입했는데 유보트가 보이는 족족 격침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면 독일이 의외로 잘 버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독일이 이제 잘못 펀치를 휘둘렀죠. 그 미국 배를 몇 척을 그러니까. 격침을 시키면서 이게 이제 분노한 이제 미국이 맛을 보여주마라고 이제 참전을 했던 거죠. 이제 그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 배 격침. 그러니까 미국 여객선을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 여객선을 격침시킨 거죠. 왜? 왜? 같은 그러니까 편이라고?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기에 이제 화물이 군사 물자로 쓸 수 있는 화물이 적재돼 있다라고 이제 간주를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배를 이제 정선을 시키고 예. 납포를 해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물자가 아무것도 없네. 정말 그럼 가세요.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뭔가 이제 물자가 있어. 그러면 필요할 뭐 가능하면 항구로 끌고 가고 그게 안 되면 자 사람들 내려. 그다음에 배를 격침시키고 이게 원래 룰이에요. 룰인데 영국 해군은 그게 가능하죠. 배가 많으니까. 독일은 잠수함이 이만큼 큰 뭐 이를테면은 상선이나 여객선을 간다라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보고 아 저거 군함 같아라고 그러면은 발사해가지고 격침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희생을 당한 거죠. 그리고 또 영국은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독일의 이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일부러 이제 미국에 이제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치퍼만 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독일이 그 미국이 참전하는 거를 견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멕시코를 꼬드깁니다. 멕시코한테 야 멕시코가 너희들이 우리 독일을 도와주면 옛날에 너희들이 미국한테 뺏긴 텍사스 뭐 이런 거 너희들한테 돌려줄게 우리 전쟁에 이기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제안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이제 그런 건데 영국이 그거를 다 캐치를 해가지고 일부러 미국한테 흘려주는 거죠. 아 독일 쟤네들이 너희들 땅을 지금 멕시코를 꼬들겨가지고 지금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어. 너희들 근데 계속 독일에도 물건 팔고 우리한테도 물건 팔 거야? 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미국 그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어쩌다 한두 척 배가 가라앉는 거는 그래 전쟁통에 그럴 수도 있어 화가 나지만 근데 독일이 그때마다 그렇지. 뭐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뭐 보상금도 지불하고 이제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제 영토까지 뭐 가져가겠다고 이 자식들 어디 맛을 보여주겠다 생각을 해서 연합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감정 싸움으로. 그렇죠. 그래서 양국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제 정말 처절하게 싸우다가 1917년쯤 되면 18년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이때 미국이 이제 한 150만 정도의 병력을 일거에 이제 유럽 대륙에 집어넣는 거죠. 어쨌거나 싱싱한 피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독일의 군은 더 이상 이제 독일 군은 이제 버티질 못하고 예. 결국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땅에는 포탄 한 발 안 떨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베르덩 전투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쏨 전투니 이런 거 보면 다 프랑스 벨기에 땅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아 1차 대전은. 예. 그래서 독일이 우리 항복이라고 했을 때도 독일 땅에는 그 포탄 한 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전세가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1918년에 이제 야 여기서 더 이상 너희들이 노는 꼴을 못 보겠어. 다 출항. 이 어떻게든 니들 밥값을 해. 라고 그래가지고 해군한테 전면 출항 명령을 내리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영국 해군이랑 싸워서 이기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항복 협상, 휴전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려고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수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뭐 이겨서 싸워서 뭐 이길 가능성 있는 전투를 내보내야지 우리를 무슨 자살 특공대로 쓰냐. 라고 그래서 1918년 10월 29일 날 비레름스 하펜이라는 이제 그 군항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보타주 명령 거부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킬이라는 이제 제일 큰 군항, 우리로 따지면 진해 같은 곳으로 이제 번져요. 그래서
독일 해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명령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군에서 시작된 반란이 이제 민간으로 번지고 이제 독일 그 군의 이 내부 기강이 이제 완전히 붕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작전을 열심히 위에 독일군의 우수한 장교들이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국 베를린 미세는 혁명의 이제 위기를 느끼고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독일이 이제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연합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상금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이제 많이 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육군에다가 밀어넣은 병력이 수백만이에요. 희생자가.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날아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똑똑한 한 세대가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독일 해군을 이제 싹 다 영국군이 이제 가져가려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독일 해군의 배는 그래도 쓸만한 배들이 많이 있었기 그렇겠죠. 때문에 이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제일 눈독을 들였었고 이탈리아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도 몇 척 우리가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영국이 대표로 다 가져와 내가 보관할게. 그래가지고 이 스코틀랜드의 이제 스케퍼플로라는 곳에 대부분의 배, 그다음 몇 곳에 영국 군항의 이제 배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계산이 이제 거의 다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독일의 함대는 마지막 작전을 개시를 하는 거죠. 원래 약속했던 마지막 그 전보를 칩니다. 뭔데요 그게? 자침하라. 전원 자침하라. 그래서 배 밑에 이제 원래 밸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밸브를 다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가지고 배를 일부러 다 가라앉히는 거죠. 사람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탈출하고 배와 함께 갈 사람 가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들이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사진으로 보면 보일 텐데 지금 이제 앞바다의 배들이 그 거대했던 위풍당당한 배들이 쭉 침몰해요 한꺼번에. 와. 예. 그래서 순식간에 전함 11척, 순양 전함 5척, 구축함 50척이 이제 자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순간에 이때까지도 이 독일 해군이 이렇게 영국 해군이 이제 끌고 온 게 세계 넘버 2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한 순간에 이제 소멸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세기 후반서부터 한 30년, 뭐 짧게 보면 한 20년 동안 독일 국민과 독일이라는 나라가 쏟아부었던 이 해군이 이제 한 순간에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자침. 예. 자침 밸브를 만들어 놨나 보네요 일부러. 예, 일부러 있습니다 보면은.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에 남한테 끌려가고 싶지 끌려가면 예. 그게 적국의 전리품이 전리품이 되니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독일이 이제 져서 끌려가지만 아주 짧은 암호 타전을 하면 네. 이 신호가 딱 가면 이건 자침이다라고 이제 미리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던 근데 거죠. 이게 폭파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수장을 시킨 거는 유사시 다시 꺼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폭발을 시키는 건 훨씬 어렵거든요. 어렵겠지. 네, 훨씬 어렵고 힘든 데 비해서 이 자침이라는 거는 그냥 물속으로 이제 가라앉는 거고 그러면 뭐 다시 끄집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뱃속에서 그 물이 가득 찬 수만 톤의 그걸 꺼내는 거는 이제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기가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꺼내도 그러면은 그 그래, 안에 들어가 있던 그거. 보일러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들이 안 이제 돼.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집에 그 물이 잠겨봤잖아요 제가 어릴 때 풍납동에서 못 써.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다 닦아서 썼지. 그래서 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해군력 증강에 나서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20세기 때 보면은 소련군이 또 야. 미군에 맞서가지고 대규모 하다가 음. 또 힘들어졌던 거고 지금 이제 중국이 또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속도로 이제 군함을 찍어내면서 미국하고 이제 격차를 급속히 이제 줄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전력 강화 좋죠. 부국 강병은 다 특히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뭐가요? 그 부국 강병을 위한 수단이 과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수단이 이제 뭔지, 뭐가 제일 합리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전투력 뭐 해군 이거 답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 저쪽에 배가 10척 있어. 그럼 우리가 똑같이 10척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 배가 10척이면 우리는 배는 5척만 만들고 오히려 상대방이 요격하기 힘든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디 육지에다 배치해 놓는 게 더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 저 태평양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가상의 적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구랑 붙는 어떠한 그런 거를 생각해놓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지 아니면 우리 근처에 어떤 바다에서 붙는 상황이 벌어질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생각할 게 다르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도 최근에 뭐라 그래 항공모함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논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있으면 좋은데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무조건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업은 뭐 할 거냐? 상황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그게 어떤 요소로 들어갈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너무 이제 좋아 보여서 사는 어떤 이런 거는 장만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으세요? 피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직접 이런 무기를 운영하거나 하는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압도적인 무기, 더 강한 화력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모든 군이 다 그렇겠지. 다 그렇죠. 이거는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이를테면은 예전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놔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이 많다라고 그러면은 다르겠지만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만큼 할 건지를 잘 따져볼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가 커져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돈이 많이 들고 하지만 꼭 갖춰야 될 요소가 이제 해군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러한 큰 비용을 쏟아서 도전을 했는데 결과들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것을 그대로 고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없이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목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네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아껴야 잘 살고. 우리도 항공모함 딱 해가지고 거기 막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이건 차 오르는데. 차 오르는데 그 차 오르는 거를 뒷감당을 할 만큼의 이제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지스함 좋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굴려보니까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KDX-2라고 하는 우리 이순신급 우리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구축함에 비해서 1년 연료비와 운영비가 4배 이상 들어요. 관리비 많이 나오네. KDX-2가 이제 이순신급 구축함이 이를테면 1년에 연료비로 한 100억을 쓴다 한 척당. 그러면 이지스함은 그냥 연료비로만 400억 이상을 쓰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만 다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은 인력, 더 그 고급 인력을 유지해야 되고, 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이제 128셀이니까 그만큼을 또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 한 척을 볼 때는 좋은데 그거를 제대로 굴리려고 그러면은 배가 한 척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보통 3척 단위입니다. 3회 배수로 가거든요. 왜요? 왜? 왜냐면은 저 바다 위에서 한 척이 작전을 하려면 한 척은 여기 안에서 이제 다음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척은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요? 걔는? 얘가 돌아오는 사이에. 예. 3교대. 뭘 해도 3교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4교대가 더 좋아요. 왜냐면 한 척으로 빠져서 얘는 이제 정비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보안도 하고 그리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되는 사야 작전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야 한 대가 배에 3%잖아. 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토요일 날 둘 나오고 일요일 날 돌아서 3%시니까. 이거 봐봐. 진짜. 사람을 잡으시는 분들 사람을 잡으셔. 축하도 하면 가끔가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다만 바다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독일 해군의 이야기. 야, 배워보니까 우리나라 해군에 비해서 이제 저는 독일 해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나라 해군 얘기도 좀 들어보죠. 제동님을 한번 모셔오시죠. 그래, 해군도 배우고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최준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